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에 들어갑니다. 8월 28일이죠. 일찌감치 예고됐던 날인데 일본이 어디까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이분 모시고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이시죠.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송기호 변호사하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잠깐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 송기호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영상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좀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송기호 변호사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8월 28일에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어떤 그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일찌감치 예고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는 건데 문제는 아무튼 중간에 혹시 철회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했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이 오늘 이후에 뭐가 좀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가요? 없죠. 우선 이제 오늘 0시부터 이미 이 무역보복 2탄, 네, 그러니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이제 부당하게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그 집행을 저지하려고 하는 무역보복 2탄이 오늘 이제 0시를 기해서 시작된 거죠. 이미 그렇죠. 시행 중이죠. 그렇죠. 따라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틀.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반도체 세계 부품을 개별 허가로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 시행 중인 백색 국가 제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한국으로 나가는 일본의 어떤 원천 핵심 기술 부품 장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이런 틀을 만드는 거. 네, 이것이 일단은 이제 오늘 기해서 완성이 된 거고 따라서 별도로 지금의 이제 오늘 이후의 상황에서는 일본이 특별하게 어떤 개별적 제품을 지난 7월 초에 반도체 세계 부품과 같이 따로 어떤 드러내놓고 묶지 않아도 개별 허가 품목을 이제 추가 지정하는 문제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개별 허가를 굳이 따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일본이 한국으로 나가는 이런 원천 핵심 그런 기술이나 부품 장비에 대한 통제를 이미 이제 오늘자로 만들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무튼 싶고요. 그러니까 좀 단순하면 그 시행세칙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죠. 시행세칙은 바꾼 시행세칙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행세칙을 통해서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점은 좀 우리가 일본의 이 잘못된 제도이지만 그 틀 자체는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지난 8월 2일 날 이 포괄 허가 취급 요령이라고 하는 시행세칙을 바꿨는데 종래 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 대상 품목을 그대로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로 그대로 유지하는 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개별 그 허가 품목을 추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그 세 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 이외에 뭐가 당장 어떤 일본이 대한 수출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경산성도 뭐라고 이제 어제 저녁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냐면 일본 기업에 거의 영향이 없다. 네, 이번 조치가. 네. 그리고 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우선 한국으로 나가는 이런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일단 오늘자로 완성이 된 거고요.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자신들이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이른바 그건 명백히 국제법 위반의 무역 보복입니다만 안전보장 무역 관리라고 하는 그런 껍데기, 그런 외관 이 틀은 일본이 당분간은 형식상으로 유지하고 간단 말이죠. 따라서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될 만한 어떤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포괄허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 그것은 저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좀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쪽에도 당장 어떤 그 추가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다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대부분의 주요한 일본 수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백색 국가용 포괄허가증. 네.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저는 상당한 어떤 문제를 겪을 것으로 봅니다. 워낙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일본 공급자가 비백색 국가용 포괄허가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네, 오늘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개별 허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1년 단위의 어떤 생산 재고 관리 이런 문제라는 게 개별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좀 그러니까 중간 정리, 일단 당장 어떤 그 변화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단 중간 정리를 하고 이후 일본 정부가 추가로 어떤 그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그 이후에. 자, 현재 오늘자로 만들어 놓은 이 틀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언제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그 개별 허가 품목을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눈에 띄게 이를테면 탄소 섬유를 개별 허가로 수국질 장구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조치가 아니더라도요. 이번 백색 국가 제외를 함으로써 이 조치가 시행됨으로써 일본 정부가 맘만 먹으면 어떤 구체적인 개별 품목에 대해서 이것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제, 그런 즉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통제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외관상 드러내놓고 알겠습니다. 그 어제 그 고위 당정청회에서 이낙연 총리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수도 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교환 카드를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변호사님은? 지금 이른바 옥수수 강매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미국 250만 톤.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오랜 동안 이 한국으로 나가는 원천 핵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통제권을 확보하겠다는 워낙 의지가 강했고 그게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에게 이제 더 이상 종래의 한일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이 그러한 일본의 의사결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황보희 님이 지금 유튜브로 황보희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일본 기업이 국내에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국내에서 공장을 지어놓고 일본에서 부품이나 반제품을 들여올 때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 즉 한국 상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 기업에 설령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아, 똑같이?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좀 두 가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다음 달쯤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시행에 들어갈 거다 이런 예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이지 않습니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WTO 제소 진행을 좀 보아가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서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역시 우리 중소기업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삼성, LG 뭐 이런 큰 기업들, SK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은 공급선 다변화라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일본 대기업을 통해서 일본 자민당을 통해서 의사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다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인데 우리 중소기업이 단지 일본의 공급선으로부터 부품 기계 설비를 들어오는데 일정한 어떤 차질이 있는 정도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으로 나가는 다른 수출 품목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어떤 그런 경제 거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백색 국가를 우리가 바로 일본을 맞대응.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에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어떤 특정 소재 부품을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네. 이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어떤 거래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WTO 문제인데요. 지금 WTO에 우리가 전략적 우위,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일전 인터뷰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것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굉장히 줄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일본은 WTO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 백색 국가를 제외할지 안 할지는 재량 사항이다. 또 어떤 품목을 개별화하라고 할지 포괄화하라고 할지도 재량이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강제동원 피해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당한 무역 보복이다고 우리 이제 WTO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일본의 이른바 백색 국가 제외 재량론을 강화시켜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도 마쳤다고 했는데 네. 그럼 그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 WTO 제소를 어느 시점에 할 거냐 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정부가 잘 판단을 해왔고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관건이 자, 백색 국가 제외뿐만 아니라 반도체 3개를 개별화로 수도꼭지를 잠근 거. 이 3개 품목 부분도 이를테면 지금 레지스트는 허가가 재고가 확보될 정도 허가가 났지만 불화소 같은 경우는 아직 허가가 안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불화소소 허가 시점이 저는 90일까지는 다 안 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화소소 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우리 정부가 WTO 제소 판단을 시점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근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퍼뜩 생각이 나는 게 그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 대사를 지냈던 이수훈 전 대사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인 해법은 그 일본이 취했던 수출 규제 조치를 유야무야시키는 것. 그냥 사실상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현실의 해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도 혹시 비슷한 의견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WTO 제소가 중요하고 제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온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지금 장치, 불확실성 그리고 한국으로의 나가는 것들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특별한 관계로 그 특별한 관계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을 더 이상 특별한 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어떤 대외적인 천명 이런 전반적인 부당한 불확실한 이런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WTO를 그러니까 통해서 철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철회를 시킬 수 있고 철회로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철회를 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죠. 전망하세요? 예. 그것이 그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제 WTO이고요. 근데 지금 민의로 박상우님이 바로 그 질문을 주시는데 WTO 결정을 나려면 2년이 걸리지 않나요? 이런 지금 질문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그 많은 문제들을 생각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고요. 그래요? 또 하나는 이 2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고 우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혼란이 없는 방향으로 관리해 간다면 저는 그 2년이 그렇게 긴 2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질이 급하긴 급하군요. 저는 2년이면 엄청 긴 기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국제 통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더구나 외교라는 걸 본다면은요. 이를테면은 그 잘못된 박근혜 정권 시절의 위안부 합의, 저는 합의라고 보지 않고 공동 발표라고 합니다만 그게 2015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2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아주 어떤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장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의 변화 조짐을 그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가 지금 그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다음에 아베가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또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이 다시 또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어떤 해법 모색이라는 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자, 일본으로 하여금 아베로 하여금 그 잘못된 아베로 하여금 청구권 협정을 계속 거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이 조치가 무역 보복이라는 어떤 중요한 반증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강제동원 문제로 돌아오면은요. 네. 지금 그렇죠. 그것이 뿌리고 그것이 발단이라는 것이 계속 확인되는 거. 그것이 일본의 이번 조치가 그들이 외관상 겉모습으로 꾸미고 있는 이른바 안전보장 무역 관리 일본 용어로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중요한 논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다시 이 문제로 예. 돌아온다면은 예.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요. 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의 반인도주의적 행위로 불법 행위로 인한 우리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이 결코 이 문제를 다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라 예. 그런 판결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일본 국민에게 즉 아베와 다른 일본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그동안 무엇이었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우리 내부였던 사회적 합의 기구를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일본과 해법을 찾기 전에 우리 사회적 합의 과정부터 먼저 거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우리 내부 논의도 필요하고 동시에 일본 국민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뭐 일본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지금 아이디어를 정부에 좀 제안을 하셨어요, 변호사님? 네, 제안도 했고 또 최근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래요? 이제 피해자분들과 예. 또 정부 사이에 대화가 또 최근에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조금 전에 이제 보내주셨던 분이 다시 추가 예.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예. WTO 재소임 2년이라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예. 주셨던 분인데, 예. 황보희님이 예. 2년이 긴 시간이 아니라면 예. 중소기업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마무리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우리 중소기업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죠. 자, 아까 제가 안정적 관리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네. 현재 우리 법령에 이렇게 부당한 외국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청구권, 네. 우리 중소기업에게 어떤 시혜적이고 은혜적인 게 아니라 이 부당한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공법적으로 정당하게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것을 이제 산업 피해에 관한 법률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네. 불공정 어떤 무역 행위로 관한 무역 행위로 인한 근데 이 법을 저는 좀 시급히 입법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 일시적 이런 그 기간 중에 중소기업이 볼 피해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지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이병님이 송기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잘 이겨냅시다. 네, 이런 의지를 다지는. 예,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겨내요, 조금. 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